자, 이제부터 1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주택 수목관리입니다. 강의해 주실 분은 원앤원 나무병원의 나무의사 손재국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앤원 나무병원 손재국입니다. 오늘 그냥 이제 코로나가 좀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몇 년 만에 직무교육도 시작을 하고, 우리 또 파이팅 넘치는 서금석 회장님과 우리 소장님들 이렇게 몇 년 만에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소장님들한테 이거 수목관리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제가 한 3년 전에 이 모임에서 박물관 그때 거기서 한번 하고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저를 잠깐 좀 소개를 하면은 나무의사입니다. 나무의사 들어보셨죠? 우리 소장님들 나무의사 되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분만 한 4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무의사 제도가 새로 생겨서 저처럼 오래전부터 나무병원을 하던 사람도 나무의사를 취득해야만이 계속해서 나무병원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뀐 것은 잘 아실 것 같고요.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저희 나무병원에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은 저희 홈페이지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수목 관리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네이버 밴드를 하는데 여기에 전국의 나무의사들이 한 150명이 들어와 있어요.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거 사진만 찍어가지고 올리시면은 바로바로 댓글이 달립니다. 예, 참조하셔가지고 이 밴드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나무의사를 양성하는 데서 강의를 하고 있고, 나무의사들한테 농약이나 이런 것을 책도 쓰고 제가 강의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나무병원 나무의사로서 여태까지 오랜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나무병원이 요게 2018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부터는 공동주택에서 반드시 나무병원의 처방전에 의해서 나무를 진단도 받아야 되고, 약재살포는 또 위탁관리한 공동주택은 반드시 나무병원에 이렇게 의뢰해서 해야 됩니다. 내년도 6월이면은 이제 나무병원들은 나무의사가 아니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나무병원들도 현재 전국적으로 나무의사가 한 500명 정도 양성이 돼 있는데, 이제는 그 나무의사가 없는 나무병원은 전부 퇴출입니다. 그래서 광주 시내에는 3군데에서 지금 세 군데 나무병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격자에 의한 그 약재 살포, 그리고 이제 우리 소장님들 이렇게 이제 직원분들이 때때로 약 뿌리시잖아요. 요거 이제 누가 주민이 하다 보면은 500만 원 벌금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약재 뿌리실 때는 조금 이렇게 불가피하니 몇 그루 이렇게 병해충 요구한 것은 또 뿌리기도 해야 되잖아요. 여하튼 의식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과태료 물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무의 키가 얼마나 자랄까요? 그 나무는 또 몇 살까지 살까요? 이게 나무가 미국의 이 세콰이아, 메타세콰이아의 또 다른 비슷한 종류입니다. 110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5,000년이 넘게 삽니다. 바오밥 나무라고 이것은 3,000년 이상 살고 있죠. 이렇게 나무가 사는 것에 비하면은
우리는 정말 그 순간이죠. 나무는 5,000년 사는데 우리는 100년도 못 살고 가지 않습니까? 광주 시내에 어떤 수목들을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조사한 거 아니고 산림과학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소나무, 청단풍, 느티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주로 이제 이런 수목들이 많이 심겨지고 있죠. 교목류 중에서 좀 키가 작은 나무로는 모과나무, 가시나무, 금목서, 주목, 편백, 콩가시, 배롱나무 이런 나무들이 심어지고 있고, 관목류로는 거의 이렇게 철쭉, 영산홍 이런 것들하고 회양목, 남천, 사철나무 이런 나무들이 주로 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무들이 때때로 죽어가는데 그 피해 원인은 뭘까? 그걸 좀 이렇게 산림과학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통계를 보니까 병하고 해충에 의해서 한 50%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는 관리가 잘못됐다거나 생육 환경이 불량하다거나 어떤 병해충에 의한 것 외에도 한 40% 이상의 이런 피해 원인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러면 조경수목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뭐가 있냐? 공기정화. 요즘에 이게 아주 이슈죠. 그래서 탄소 흡수하고 저장. 이렇게 또 소음도 경감시켜주고 휴식처 운동 공간으로도 제공을 해주고, 어떤 또 수목 조경 관리가 잘 돼 있으면은 특히 아파트 값이 좀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도 큽니다. 수목은 양수하고 음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양수는 뭐냐면은 그늘에서는 살 수 없는 나무. 대표적인 것이 소나무입니다. 나무를 심을 때 화렵수 큰 나무 밑에다가 소나무 심어 놓으면 그 소나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소나무, 나무가 죽어가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가서 보면은 그늘에 있는 나무는 뭐 어떤 신초나 이런 게 두껍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아주 가늘게 올라와요. 잎도 야리야리하고 가늘고. 그래서 햇빛을 못 보는 나무는 이제 죽는데, 모든 나무는 햇빛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음지만 좋아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근데 소나무는 특히 햇빛이 반드시 있어야 사는 나무. 그래서 그늘에 심어놓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음수는 또 그늘에서도 살 수 있는 나무지만은 이런 나무들도 햇빛이 있어야지만이 잘 삽니다. 근데 우리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건축 이제 건물이 높죠. 막 20층, 30층 이렇게 전원되다가 그늘이 하루에 절반 이상 그늘이 이제 햇빛이 없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죽어가고 이렇게 이제 부딪히고, 너무 많이 또 심다 보니까 또 나무들끼리 부딪혀서도 못 살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요게 향나무인데 양지에서 자란 향나무는 이렇게 되지만은 그늘에 심어 놓으면 이렇게 가늘어집니다. 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목은 음지에서도 사는 나무입니다. 근데 햇빛이 있어야지만이 더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양지에 심어 놓으면은 이렇게 좋지만은 음지로 심어 놓으면 이렇게 아주 빈약해집니다. 회양목도 마찬가지죠. 양지에 있는 건 탐스럽게 나오는데 음지에 있는 것은 막 그 햇빛을 찾아서 이렇게 길어나기만 이제 어느 한 방향으로만 길어나기만 하는 거죠. 햇빛이 가장 가까운 쪽으로만. 그래서 이렇게 햇빛이 없으면 못 산다 하는 거고, 시기별로 봄에 제일 먼저 꽃이 피는 거 동백나무, 생강나무, 산수유 지금 한참 피고 있죠. 여름철에 꽃이 피는 거 무궁화, 모감주 진짜 또 이쁘죠. 배롱나무, 자기나무. 가을철에는 이제 또 화살나무, 또 단풍이 아주 예쁘죠. 화살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 향기가 좋은 수목도 가을에 우리 아파트들 금목서, 은목서. 저 위쪽에서는 보기 힘든 이 남부수죠. 그래서 가을에 금목서 자라놓은 아파트들은 아주 향기가 아파트에 진동하죠. 겨울철에는 또 이 마가목,
피라칸타, 낙상옥, 남천 또 열매가 또 빨개 가지고 보기가 좋은 것들이고요. 또 숲이가 이쁜 나무들, 자작나무, 노각나무, 모과나무, 요거 심어놓은 아파트들도 광주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수목을 아파트에서 나무를 심을 때 참조하셔야 될 게 내한성, 즉 추위에 강한 약한 수종은 뭔지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작년, 재작년 하고 지난 겨울, 재작년 겨울 무지하게 추웠지 않습니까? 날이 춥다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뭐 광주 같은 경우에는 후박나무, 뭐 또 아파트들 막 많이 죽었고요. 금목서도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고, 추위 때문에 이런 나무들은, 배롱나무 뭐 이런 나무들은 죽어갑니다. 그래서 요 내한성이 약한 수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1월 달 정도에서 싸줘야죠. 동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볏짚이나 이런 것들로 싸줘야 됩니다. 또 고산성 수종, 25도 넘어가면은 광합성을 못 해가지고 나무가 점차 힘을 잃고 죽어갑니다. 구상나무, 우리나라의 수목이죠. 구상나무 심어놨는데 광주에도 또 여름철에 그 온도가 또 뜨겁잖아요. 겨울이 잠깐 굉장히 추웠던 대신 점차 온난화로 인해서 이게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나무들이 못 견디는 거죠. 구상나무, 전나무, 가문비, 주목 많이 수세가 약해지죠. 주목 때문에 전화 많이 받습니다. 점차 힘을 잃어가고, 이게 결국은 온난화 때문에, 기후 관계가 맞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산 수종인데 여기 심어 놓으니까. 자작나무도 단풍이 이쁘다고 그래서 많이 조경을 하는데 결국은 못 살고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죽었죠. 그래서 이렇게 고산성 수종, 병해충이 많은 어떤 소나무, 배롱나무 이런 것은 또 병해충이 많죠. 식재 관리인데요. 나무를 심을 때는 반드시 구덩이를 좀 넓게 파고 유공관이라고 솜틀을 꼭 해줘야 됩니다. 어쩌다 나무가 죽어가지고 메인 수목 한 그루씩 심을 때 있죠. 그럴 때는 반드시 플라스틱 유공관, 나무도 산소가 필요해요. 나무의 머리는 뿌리입니다. 뿌리에서 호흡을 통해서 거기서 또 손을 뻗어서 영양을 다 흡수해요. 근데 산소가 없으면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피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큰 나무를 옮긴다, 심는다 할 때는 반드시 업장을 시켜서 작업을 할 때도 유공관이 같이 곁들여서 솜틀, 산소를 토양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 요건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지주를 세울 때 요 지주목이 반드시 한 2년 지나면은 대부분의 나무들은 가령 자엽자두나 이렇게 청근성인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나무들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제거를 안 하면 그 피해가 많이 나옵니다. 나무는 나무에 따라서 또 고정생장형, 자유생장형. 고정생장이란 뭐냐면은 1년에 단 한 시기에 딱 한마디만 자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뿐만이 아니고 동백, 목련 요것도 잠깐 자라는 거예요. 한 시기에만 잠깐 봄에만 좀 자라고 맙니다, 이게. 그래서 그 자유생장형은 이건 뭐냐면은 1년 내내 크는 나무들, 느티나무, 개나리, 회양목 이런 것은 벚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 대부분의 나무는 계속 1년 내내 크는 나무들이죠. 나무를 이렇게 옮겨 심다 보면은 1년이면은 이렇게 길게 뻗어나가는 게 이제 정상 회복을 하면 이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짧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옮겨 심었을 때 나오는 스트레스, 뿌리도 잘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나오는 겁니다. 단풍나무, 이제 자유생장 이렇게 1년 내내 크는 나무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피해가 나오는 게 가지치기예요. 그래서 나무를 자르고 나서 매년 잘라주죠, 나무. 가을만 되면 이제 전부 직원분들이 나무를 좀 이렇게 손질을 하고 하는데 잘못 자르면 나무가 이게 죽어갑니다. 그 잘못 자른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요 그림 잘 보이십니까? 요게 요렇게 해서 잘라놓으면 요게 나무가 여기서부터 나중에 싹 썩어 들어와서 죽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렇게 높은 데서 자르면은 다 이 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여기서부터 썩어서 이렇게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지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잘라 놓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썩어 들어가서 여기로 쑥 다 썩어 들어갑니다. 나무를 자르면은 이 나무는 지가 스스로 회복하려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즉 코디트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1, 2, 3, 4 즉 방어벽을 칩니다. 나무를 잘랐어요. 상처가 났어요. 지가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방어벽을 쳐요. 1번 제일 먼저 1번 썩어 들어오는 것을 지가 방어하기 위해서 2번 3번 계속해서 방어벽을 칩니다. 이게 이제 노란색이 4번 방어벽, 이게 제일 강력한 방어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후균이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자르다 보면 이렇게 한쪽부터 쑥 썩어 들어오죠. 1, 2, 3번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공동이 발생을 해요. 안쪽에. 나무는 아시다시피 이 가 쪽에 이렇게 삥 둘러서 이게 형성층 이 부분만 살아있는 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다 죽어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심재부라고 해서 죽어있는 조직인데 부후균이 이렇게 침범을 하게 되면은 안에가 싹 썩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침범을 하면은 지 스스로 회복하려고 해서 이 4번 방어벽이라고 해서 이걸 막 이제 살이 돋아나죠. 새살골이라고 그래서 지가 스스로 회복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썩어 들어오는 거죠. 잘못 자르고 이제 치료를 안 해놓으면은 잘라 놓으면 반드시 치료제를 발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쑥 썩어 들어오는데 방어벽을 지가 이렇게 치는 거죠. 더 못 오게. 나무는 자를 때 아까 이렇게 위쪽으로 나오게끔 잘라 놓으면은 나무가 거기서부터 썩어 들어오고요. 이렇게 가지 밑살이라고 해서 이 불룩한 부분, 이 불룩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터르펜이라는 화학 물질이 들어있어요. 지 스스로 회복하려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데를 잘라주고 여기를 도포제를 발라주면은 지가 스스로 새살이 딱 돋아나서 딱 아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터르펜이 있는데 이만큼 높게 해서 잘라 놓으면은 못 올라가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이렇게 제대로 된 부위에서 잘라주고 도포제를 발라주셔야 됩니다. 즉 그래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 요걸 캘러스라고 하는데 잘랐어요. 근데 이제 지가 이렇게 즉 우리 상처나면 딱지 만들듯이 이렇게 아물어서 이 살아있는 이 새살고리를 만드는 거죠. 이걸 아물려고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안에서부터 이게 결국은 이 가해가 이제 가해는 이렇게 되지만 이 안쪽은 죽어있는 조직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후균이 썩는 균이 침범을 하면은 여기서 점차 죽어가는, 여기서 이제 썩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가지치기는 언제 하냐고 많이 이제 물어보셔요, 우리 소장님들이. 가지치기가 제일 좋은 시기는 이제 휴면 상태 2, 3월 달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화렵수는 휴면 기간 중에 아무 때나, 침엽수는 이른봄 새가지가 나오기 전에 이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켈레스 형성 기관을 확보하고 세균이나 해충이나 이런 게 활동이 저조하기 때문에 상처가 났을 때 우리가 깨끗하니 물로 하다못해 물이라도 씻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런 병해충이 좀 없을 때 이런 휴면기 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봄에 지금 나무 이제 한 2월 달쯤 그 단풍나무나 또 서나무나 이렇게 수액이 많이 흐르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 나무는 봄에 2, 3월 달에 잘라놓으면 물이 줄줄 흐르겠죠. 그런 나무는 잎이 난 다음에 그때 자르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상처 도포제를 반드시 발라주셔야 됩니다. 특히 벚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벚나무는 수명이 가장 짧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벚나무 제일 심란하잖아요. 좀 강전적인 혈압 하면 거기서부터 죽어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상처 회복 능력이 없어요. 많이 제일 약한 나무예요. 그래서 벚나무는 이제 굵은 가지를 자르는 게 아니고 잘라주시려고 하면은 매년 1cm 이하의 저 위에 장가지를 이렇게 자주 잘라주시면 돼요. 몇 년 만에 한번 자르면서 5cm, 6cm 이런 거 잘라버리면은 거기서부터 전부 썩어 들어갑니다. 그 벚나무가 가장 가지치기에 취약한 나무이기 때문에 제대로 자르고 상처 도포제를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꽃눈이 형성되는 시기가 있어요. 수목별로. 그래서 꽃눈이 만들어진 다음에 잘라버리면 안 되겠죠. 그럼 꽃을 못 봐요. 지금도 저희가 나무를 자르고 있는데 이제 꽃이 머물러 있잖아요. 꽃을 잘랐다고 이제 이렇게 잎대위에 가서 좀 설명 좀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따 저녁에 가서 설명 좀 할 겁니다. 어느 시기에 자르든지 우리 아파트들이 나무를 자를 때는 어쩌다 한번 잘라달라고 했으니까 전체를 다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 즉 뭐 이렇게 어떤 나무는 꽃이 피고 어떤 나무 열매가 있고 이제 이런 걸 이제 뭐 전체를 다 한꺼번에 다 잘라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매년 그 수고를 줄이기 위해서 자를 때도 전정을 하실 때도 요걸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철쭉 같은 경우 이게 꽃눈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잘라버리면은 그 다음에 꽃이 많이 줄어들죠. 가지치기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요거 그림으로 한번 나중에 다 책자가 배포됐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옆에 격가지들, 매가지들 난 거 다 자르고 뭐 이렇게 역으로 난 것들 자르고 뭐 도장지들 자르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자, 이 나무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 이걸 이렇게 끈으로 묶어놨는데 결국은 이걸 다 먹었어요. 이렇게 불룩하니. 그리고 이건 이제 끄트리가 기니까 이러면 못 먹고 있어요, 지금. 나무가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자, 이건 소나무. 소나무 이렇게 묶어놓고 꽉 묶어놓고 있으니까 아래 위에가 더 크잖아요. 겨우겨우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죽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파고 들어가죠. 지주목 안 빼주면은 그 지주목 다 빼주셔야 돼요. 자, 이게 스트로브 잣나무. 자, 이게 이렇게 꽉 묶어놔 가지고 거의 이제 요게 결국은 빼고 나니까 나중에 요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됐으면은 태풍 불 때 끊어지죠. 그래서 반드시 지주목에 의한 피해입니다. 이게 전부 다. 지주목은 2년 지나면은 빼주셔야 되고, 그 수목들 중에서 천근성, 뿌리가 깊이 안 뻗는 나무들, 즉 편백이나 뭐 자엽자두나 뭐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나무들은 한 3, 4년 또 한번 풀었다 조여주고 이렇게 해서 한 4, 5년 걸쳐서 빼주는 거고, 대부분의 수목은 2년 지나면은 전부 그래서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하죠. 약을 뿌려주고 나무 주사를 해주고 드론으로도 또 이렇게 항공 방제를 해주고. 저희가 나무병원에서는 이제 아주 고급스러운 나무들은 이렇게 숲이 이식 수술도 해요. 다른 나무에서 이 껍질 가져다가 이렇게 붙여갖고 만듭니다. 이렇게 또
유상 조직, 이 켈로스가 형성 이렇게 딱 되게끔 요걸 좀 찍어 놓은 거죠. 자, 이렇게 가지치기 하실 때 써야 될 약재. 그래서 도포박사라는 상처 도포제, 톱신페스트라는 상처 도포제. 그래서 이 도포제를 우리가 상처 나면은 후시딘 바르듯이 반드시 나무도 이것을 이제 나무를 잘랐으면 약을 발라줘야죠. 안 그러면 거기서부터 곰팡이가 침범을 하고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쓰는 약. 이 도포박사가 가장 최근에 나온 약재고 가장 치료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좀 묻혀놓기만 하면은 부우균이 침범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런 약재 갖다가 나무를 자르실 때 자르고 난 다음에 발라주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락발삼 또 스프레이 도포제 이런 것들도 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약재들은 치료 효과라기보다도 그냥 막아주는 역할인 거고, 치료 효과는 이 도포박사나 톱신페스트 이런 제품으로 정식 농약으로 등록된 약재를 가지고 도포를 하셔야 됩니다. 외과 수술, 잘못된 외과 수술 이렇게 또 막 터지고 또 수술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빨리 유합 조직이 안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훼손이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시멘트로 막 해놨어요. 근데 이런 걸 이제 다 떨어내고 다시 이렇게 이제 한 외과 수술. 이게 이제 나무병원이 하는 거죠. 나무병원이 하는 일 중에 수세 회복, 즉 죽어가는 나무를 살려주는 게 저희들의 전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도 3월 달에 역사민속박물관이에요. 곰솔 108주가 이렇게 다 뻘겋게 죽어가요. 그래서 푸른 기운이 하나도 없이 3월 달에 이렇게 다 죽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약재를 처리하고 살려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게 전부 이렇게 다 다시 납니다. 입이 하나도 없는 데서도 이렇게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고 있죠. 그래서 8월 되니까 이렇게 회복되는 거. 완벽하니 회복이 된 12월 달 사진 지난해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또 저희 나무병원들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수간 소금 작업. 이식한 나무가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죽어가죠. 그리고 이제 심어놓고 제대로 처음에 조치를 못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날이 추울 때는 재작년 겨울, 지난 겨울 계속해서 이렇게 겨울이 추울 때는 나무가 이렇게 죽어가죠. 이렇게 잎이 많이 죽어갑니다. 동백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잎이 싹 동계 건조, 잎이 이제 말라버리는 거죠. 이게 춥고 건조하고 하니까 마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습니다. 동백이 이게 동계 건조 이렇게 해서 싹 말라지는 이런 현상. 이것도 역시 동해 피해입니다. 즉 이 꽃이 다 죽어버려요. 꽃 봉오리가 겨울철에 죽어가지고 가령 2월, 3월에 꽃이 쫙 펴야 되는데 그 꽃을 구경할 수가 없죠. 꽃이 딱 빠스러져 버리죠. 꽃봉오리 상태로. 월계수도 마찬가지로 이게 똑같은 나무인데 이런 파란 나무가 이렇게 싹 이제 동해로 인해서 다 죽어가는 거죠. 월계수의 동해 똑같습니다. 조리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날이 추우면은 많이 죽죠. 홍가시 나무는 이렇게 동해 그리고 건조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이렇게 잎이 마르고 죽어갑니다. 영산홍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영양이 부족하고 건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해 피해를 많이 받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영산홍은 대부분 맹활액이 뛰어나요. 맹활액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이 줄기에서 새순이 잘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봄철에 관수해주고 하다 보면은 새로 또 순이 나죠. 그래서 이런 동해 때는 우리 나주 배밭 같은 데도 이를테면은 이제 4월 달에 백꽃이 피고 백꽃이 얼어 죽어요. 그럴 때 많이 쓰는 약재들이 이런 약재를 씁니다. 영양제를
즉 동물성 아미노산, 해조 추출물 이런 아미노산 제제를 써가지고 즉 똑같이 심겨진 나무인데 어떤 나무는 동해로 빨갛게 죽고 어떤 나무는 아주 쌩쌩하고 이렇거든요.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좀 이렇게 살집이 있으신 분들은 겨울철이 좀 추위를 덜 타고 좀 이렇게 영양 상태가 아니면 이제 뭐 살이 좀 없다 할지 그러면 추위를 많이 타고 이가 똑같거든요. 나무도. 그래서 개중에 어떤 나무가 딱 죽는 겁니다. 약한 나무가 죽는 거죠. 그래서 동물성 아미노산, 해조 추출물 이런 것들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사다가 가을철에 한번 이렇게 뿌려주신다 할지 이렇게 하고 봄에도 이제 추위가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영양제나 이런 것들도 한번 뿌려주시고 이러면은 이게 즉 추위를 많이 타는 남부 수종 중심으로 이런 것은 이제 봄철에는 이런 것을 수간에 뿌려주기도 하고 또 비료도 주고 그러면은 나무를 조금만 도와주면은 지가 잘 살죠. 우리 아파트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밀십. 처음에 나무를 조그마한 거 심잖아요. 업자들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이걸 중간에 감벌을 해줘야 돼요. 감벌은 또 공동재산이라고 그래서 누구도 또 나무를 자를 수가 없어요. 또. 그 자르면은 이제 시비가 되니까. 그러니까 나무들은 어때요? 서로 부딪혀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수간을 딱 만들어야 되는데 시골길 가다 보면은 그야말로 딱 그 독립수로 심어진 어떤 느티나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멋지게 지가 딱 옆으로 수간을 만듭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있는 나무들은 막 답답하죠. 많이 한꺼번에 심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위로 크려는 경쟁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간이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아주 중간중간에 하나씩 잘라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잘 입대 위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감벌이 필요할 때 적당히 몇 그루씩 빼주고 나무를 수형을 잡아주고 이런 게 이렇게 해야지만이 아파트가 미관이 좋아지겠죠. 이렇게 그냥 막 빽빽하만 심어 놓으면은 위로만 자라고 아래 잎들은 또 그늘이니까 또 다 죽고 그래서 위로 가기 경쟁입니다. 그 이제 또 요즘에는 어떤 이런 산성 토양에 의한 피해, 알칼리 토양에 의한 피해, 토성이 안 맞아서도 이렇게 그래서 나무는 이렇게 토양의 어떤 산도 여기에 따라서도 중요한 이제 그런 산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은 또 대기 오염, 끄트리만 일정하니 딱 이렇게 입이 타들어가는 이런 증상은 대기 오염, 불분명한 것은 어떤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것. 그리고 이제 햇빛. 날이 너무 뜨거우니까 입이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엽소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엽소 현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타들어가죠. 이것도 건강하지 못한 잎, 겨우 살고 있는 잎, 이런 것들이 엽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비료 주고 영양제도 입에다 한 번씩 뿌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엽소 현상이 많이 안 나오죠. 어디 학교를 갔더니 이렇게 물주기, 물통을 이렇게 만들어서 줍니다. 심어놓고 이 나무가 잘 수간을 만들기까지. 그래서 장기간 비가 오는 때, 지난 겨울 비가 엄청 비가 안 왔죠. 비가 거의 안 오다 보니까 지금 봄철에 나무들이 이제 근래 비가 조금 오긴 왔습니다만은 그 충분한 양은 안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건조해요. 그래서 거기에 타격을 받는 나무들이 어떤 나무냐? 상록수들. 겨울에도 탄소 동약 작용을 하고 있는 이 나무들. 특히 이제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가뭄에 좀 강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소나무도 물 한 번 줬어야 돼요. 물 몇 번은 줬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 이제 은목서, 금목서 이런 상록 화력수들 굉장히 지금 물을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이렇게 장기간 비가 안 올 때는 물을 줘야 되는 겁니다. 물이 이렇게 너무 많아도 나무 죽습니다. 이게 이제 물이 이렇게 물이 위로 올라가서 방수를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물을 넣어놓고 이렇게 분수대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이제 방수가 깨져버리면은 이 나무가 죽어요. 이렇게 죽죠. 완전히 빨갛게. 순식간에. 오존에 의한 피해. 이제 철분 결핍, 그리고 이제 솔방울이 많고 소나무가 작고 솔방울이 많다. 그럼 영향이 아주 악화된 거죠. 그래서 이런 데는 이렇게 이제 또 수목 전용 비료가 있어요. 그래서 수목 전용 비료는 뭐냐면은 우리가 저 수목 전용 비료는 6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우러나온 비료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비료를 이제 시중에서 파는 어떤 조경용 고형 비료나 아니면 농민들이 쓰는 비료를 주시면은 이건 수목에는 전혀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바로 녹아가지고 이게 다 질소는 하천으로 가서 부영양화를 초래하고 환경오염이 되고 거기에 인산이라는 중요 성분은 토양에 다 이렇게 토양하고 붙어서 불용화돼요. 그런데 그래서 농민들도 요즘에는 이제 완효성 비료, 천천히 우러나오는 비료, 이런 비료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수목에는 반드시 이런 비료들이 좀 필요합니다. 수목용 비료를 꼭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료 주실 때 아파트에 막 화단에 그냥 뿌리면 안 되겠죠. 유기질 비료라고 사다 막 그냥 뿌려요. 어떤 사태가 납니까? 잡초가 나죠. 표면에 있는 다 빨아먹어버리죠. 아파트에 있는 수목은 꼭 필요한 나무, 꼭 필요한 나무들한테 땅을 파고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삽으로 살짝 파고 주고 눌러주고 이렇게 나무도 주셔야죠. 그리고 이제 나무를 이렇게 깊이 심어놔도 죽어요. 다른 나무들 이렇게 다 높은데 이 나무만 아주 깊어요. 이거 호반입니다. 요거 몇 년 전 사진이래요. 잘 살고 있죠? 예. 이렇게 깊은 데에 심어져 가지고 유공간 뚫고 소나무 조미 먹는 걸 치료해 줬더니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나무가 이렇게 죽어요. 나무 다 옆에 파란데 이것만 연두색으로 딱 죽어가요. 이거 와이어에 의해서 목 졸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제가 한 5-6그루 정도 아파트 5-6군데에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와이어를 즉시 풀어줘라. 이 와이어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놔두니까 목이 졸려가지고 소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거죠. 조리대. 이 조리대 때문에 또 난리죠. 그래서 어느 한 아파트는 제가 일주일 동안 포크레인으로 싹 파줬습니다. 그래서 조리대가 번성하면은 절대 다른 것이 못 살죠. 또 그늘에 의한 이제 잘못 심어가지고 자 보십시오. 이쪽에 미국 풍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가 여기는 죽어가죠. 이쪽에 햇빛 있는 쪽으로만 커갑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는 절대 햇빛이 아니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이쪽 다 죽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때 소나무는 큰 나무 밑에 심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철쭉 이렇게 막 웃자라죠. 철쭉은 생장조정제를 한번 뿌려주시면 돼요. 요게 8월 달인데 6월 달에 자르고 나서 거의 안 큽니다. 이렇게 꽃눈만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철쭉은 6월 달에 한번 꽃이 지고 나서 바로 한번 잘라주고 그 다음에는 약을 한번 이렇게 싹 절간 신장 억제제라고 그래서 약을 한번 싹 뿌려주면은 그 다음에 가을에 또 자를 필요가 없어요. 꽃이 많아집니다. 자, 요게 9월 달에도 거의 저희 사무실 앞인데 처리해 놓으니까 그대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11월 달 추워지니까 좀 빨갛기만 됐지 그대로 전혀 위에 자란 것이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한번 철쭉은 자르고 난 다음에 바로 절간 신장 억제제 이런 걸 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품도 이렇게 가을철에 전정을 피하고 또 막 웃자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약재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초제 잘못 쓰면 피해 나죠. 이렇게 죽어갑니다. 오글오글 다 죽어가죠. 제초제 피해들 제가 진단하러 다닌 걸 찍어 놓은 겁니다. 어떤 약이 피해가 나냐? 잔디밭에 쓰는 약재. 그래서
이 약재들이 판벨, MCPP, 초병, 팜가드 이런 약 아파트에다 쓰다 보면 소나무 죽어갑니다. 이거 아예 안 써야 되는 약재. 그래서 농약사 가면 이거 주거든요. 근데 그 농약사들이 몰라서 이걸 주는 거지 화단에 써서는 안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화단에 써야 될 크로바 죽이는 약재들, 다른 약재들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런 약은 절대 쓰면 안 된다. 나무가 죽는다. 이 약재들이 그 호르몬성 약재. 그래서 잔디밭에 등록이 돼 있고 콩이나 크로바나 이런 게 이제 콩과거든요. 칡이나 아카시아나 크로바나 뭐 등나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콩과예요. 콩과의 특효인 약인데 즉 화분과 잔디가 이제 화분과라고 그래서 벼, 보리, 수수, 옥수수 이런 게 다 그 화분과예요. 벼, 화자, 화분과. 그 잎이 뾰족한 옛떡잎 식물에는 침투가 안 돼요. 그런데 콩과에는 특이한 이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크로바 약으로 많이 농약사들이 판매를 하는데 이 약 사다 쓰셔가지고는 잘못해서 소나무에 조금만 날린다 할지 그러면 소나무가 다 죽어요. 그리고 소나무에 안 묻었는데 나중에 땅에 뿌려놨을 때 물을 타고 들어가서 뿌리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나무가 싹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은 화단에서 쓰는 안 되는 약재다. 이런 약을 쓰실 때는 제초제 쓰실 때 저희한테 꼭 물어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은 살균제를 훨씬 중요하니 생각해요. 병을. 근데 우리 조경에서는 병보다는 벌레죠. 농민들은 왜 그러면은 병이냐? 병이 그 곰팡이나 세균이 보입니까? 포자가 처음에 침범할 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게 한번 찍어버리면은 상품성이 없어지고 열매가 없어져 버리니까 계속해서 약을 뿌려서 완벽한 방제고, 우리 조경에서는 잎이 좀 병이 먹어서 떨어진 데는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많이 다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죠. 그래서 벌레가 더 중요합니다. 벌레가. 그래서 우리 조경에서는 살균제도 딱 거의 한두 가지만 좋은 약 골라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벌레들을 보면은 이게 먹는 형태에 따라서 씹어먹는 형태, 흡집성, 빨아먹는 거, 이거 이제 갉아먹는 거, 빨아먹는 거, 이제 혹을 막 만드는 거, 충령을 만든다고 해요. 이렇게 종류들이 각가지로 많습니다. 근데 빨아먹는 해충 중에는 대표적인 것이 깍지벌레하고 진딧물, 이런 것들이죠. 빨아먹는 거. 이 빨아먹는 해충은 전부 다 큰 나무, 소나무를 비롯해서 교목류는 나무 주사를 하면은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다 방지할 수가 있어요. 큰 나무는 무조건 나무 주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멍을 뚫는 해충도 있어요. 천공. 그래서 소나무 좀 구멍 막 뻥뻥뻥 뚫어놓죠. 그래서 순식간에 죽입니다, 나무를. 그래서 천공성 해충, 구멍 뚫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열매, 또 응애 피해. 응애는 곤충하고는 틀리게 이것은 거미류라고 그래서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응애만 듣는 약재들이 또 따로 있어요. 특히 이제 소나무, 우리 전부 지금 아파트에 소나무 없는 데 없죠. 그래서 소나무의 중요한 해충들이 응애도 나오죠. 씹는 아주 벌레들이 있죠. 이제 소나무에 보면은 솔수염 하늘소, 요게 이제 소나무 제선충이죠. 광산구까지도 왔습니다. 제선충이 오면은 무조건 나무가 죽어요. 그래서 나무 주사를 전국적으로 많이 하죠, 이게 제선충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나방류들도 많아요. 솔잎을 좋아하고 먹는 나방류들. 그 다음에 깍지벌레, 진딧물. 깍지벌레, 진딧물, 소나무 많죠. 그리고 솔껍질 깍지벌레, 거품벌레, 솔잎옥파리. 솔잎옥파리, 제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패밀리랜드 건너편에 있는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반송들, 줄줄이 심어져 있는데, 잎 끝들이 가서 보니까 전부 신초들이 빨갛게 죽어가요. 그 솔잎옥파리 피해입니다.
그래서 솔잎옥파리가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땅에 있다가 4월이 되면은 날아올라서 솔잎에다가 이제 알을 낳죠. 그러면 솔잎 기부로 가서 벌레가 거기서 빨아먹고 사는 거죠. 그럼 이제 솔잎이 가을철쯤 지나면서 죽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솔잎옥파리 피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솔잎옥파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빨아먹으면은 이렇게 크게 안 커요. 그래서 소나무 잎이 신초를 보면 어떤 잎은 길고 어떤 잎은 짧고 그래요. 뭐 어느 잎이 짧고 이것을 보면은 기부를 이렇게 보면은 뭉뚱해 있습니다. 뭐 이 안에 벌레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나무 잎은 한 8월, 9월 돼야 잎이 계속 어찌 안 큰다라고 생각하면은 신초의 잎들이 안 크면은 이게 솔잎옥파리 피해구나. 그래서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나무 주사 해주거나 약을 뿌려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딧물. 진딧물이 뭐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진딧물이 드글드글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빨아버리면은 이것도 여기 기부에서 여기서 빨면은 잎이 다 죽어요. 그 솔껍질 깍지벌레.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하얗게 솔껍질 깍지벌레. 지금 시기에는 잘 보시면은 솔껍질 깍지벌레를 암컷 성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줄기에 밤색으로 동글동글하니 붙어가지고 막 쪽쪽쪽 빨고 있어요. 솔껍질 깍지벌레. 그래서 요거 때문에 많이 죽죠. 이렇게 빨갛게. 소나무 좀 이렇게 구멍을 뽕뽕뽕뽕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뚫으면은 이 안에가 금방 이렇게 다 바스라져서 죽어요. 순식간에 죽입니다, 이게. 그래서 소나무 좀 반드시 이식한 나무나 수세가 약한 나무는 나무 주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소나무 병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소나무는 제선충부터 시작해서 솔잎옥파리, 뭐 소나무 좀 이런 피해들이 우려되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소나무만큼은 꼭 나무 주사를 해주셔야죠. 그 이제 잎마른병류들, 잎이 이제 이렇게 또 이제 특히 가을철부터 추위가 오기 시작하면은 잎마른병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봄철이 되면은 또 많이 말라 죽죠. 그래서 소나무에는 살균제도 나무 주사를 해주면 좋고, 아니면은 이제 이불을 위에다라도 약을 뿌려 주셔야 되죠. 이렇게 순이 말라서 죽는, 오그라져서 죽는 것은 디플로디아 순마르병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휘어지면서 죽습니다. 이제 피목 가지마른병. 요 다른 것은 쌩쌩한데 몇 가지가 이렇게 죽어가요, 빨갛게. 그럼 이것을 좀 줄기를 좀 확대경이나 이런 걸 룻배로 보면은 이렇게 커피 모양의 어떤 땅콩처럼 이런 것들이 속에 이렇게 튀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옆에 가지는 분명히 쌩쌩한데 이렇게 어쩌다 하나씩 죽는 거. 이건 피목 가지마른병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균제 나무 주사를 해주거나 약을 뿌려 주셔야죠. 그래서 소나무는 반드시 이렇게 제선충, 깍지벌레, 혹파리, 가지마른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무 주사, 이게 기본이 되는 거고, 소나무에 대한 방제는 지금 뭐 소나무를 거의 한 번도 약을 안 뿌리시고 지나가는 조그마한 아파트들은 안 하기도 하지만은 많이 뿌려달라고 하는 데는 6번까지 뿌려달라고 해요, 저희한테 광주 시내가. 그런데 최소한 전체적으로 방제를 한 3회 방제 정도 무슨 이제 단지 내에 하면서 소나무 같은 경우는 드론으로 2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나무는 송이버섯이라는 그 균근이라는 게 있어요. 균근이 뭐냐면은 뿌리털의 역할을 해줍니다. 뿌리에 달라붙어 가지고. 그래서 그 송이버섯 균근하고 공생을 하는데, 나무가 이제 시들시들하고 할 때는 이런 균근, 이런 공생균을 이게 상품화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생균을 수세가 약한 나무들한테는 해주셔야 되고, 이제 소나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늘에서는 못 사니까 일조량을 반드시 확보해 줘야 되고, 그래서 장송들한테는 소나무 큰 나무들은 물 주기도 해야지, 주사해야지, 방제도 해줘야지, 수목 전용 비료도 이렇게 주는 거고, 이제
이런 일조량도 확보해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나무주사, 그리고 이제 영양제 나무주사가 있어요. 이런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 비료도 이렇게 3월달 정도에 비료 주고, 또 와이어가 이렇게 또 넘어질 것 같은 데는 와이어 조절 작업도 해줘야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소나무가 딱 죽습니다. 와이어를 그대로 냅두면은. 그래서 넘어질 것 같지 않은 나무들은 와이어를 제거를 하고, 아니면 매번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와이어 조절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 병충해 방지 해줘야 되고, 이제 뭐 살균제 나무주사도 해주셔야 되고, 살균제 나무주사는 가을에, 살충제하고 영양제는 봄에 이렇게 나무주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어떤 병들을 한번 쭉 보시겠는데요. 회화나무 녹병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줄기가 싹 터지는 병이 있어요. 회화나무. 나무가 죽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런 회화나무 녹병, 이런 것도 나무주사가 아주 좋습니다. 그 나무주사 밖에는 약이 없어요. 이제 광나무 전문이병, 향나무 녹병하고 모과나무 불굴면무이병. 요건 이제 두 병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다 아시죠? 우리 소장님들. 그래서 배나무 근처에 2km 이내에는 향나무를 심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즉, 포자가 날아다니는 그 길이가 2km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 배나무나 모과나무나 사과나무나 다 장미과 수목인데, 명자나무나 이런 장미과 수목하고 향나무하고는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지 내에 향나무 심고 모과나무 심고 막 이런 데 있어요. 이거 완전히 아주 우리 소장님들이 이제 모과나무가 계속 지저분해지죠. 예, 이런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모과나무를 자르든지 향나무를 자르든지. 그래서 두 나무는 절대 같이 붙어서는 계속 서로 간에 피곤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별로 전부 다 어떤 다른 이 매개충이 와서 감염을 시키고, 또 중간 기주라고 그래서 잡초나 다른 나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가시나무 전문이병, 장미의 검은무늬병. 홍가시나무는 그래도 울타리복으로 많이 쓰니까 입이 좀 지저분해져도 큰 뭐 없는데, 장미는 요 방지 안 하면은 한 뭐 7월, 8월 되면은 장미가 줄기밖에 안 보이죠? 다. 그래서 저게 장미의 낙엽을 일으키는 가장 큰 병입니다. 장미의 검은무늬병. 그 장미를 물타리 장미라도 심어놓고 관리를 하시려면은 약을 많이 뿌리셔야 돼요. 한 5번 이상 뿌리셔야 됩니다. 5번 뿌려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장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얼마만큼, 최소한 가을철 한 9월, 10월까지라도 잎을 유지시키려면은 약을 좀 여러 번 뿌리셔야 되죠. 요것 때문에. 흰가루병은 다 아시죠? 사철나무 흰가루병, 뭐 이렇게 하얀 가루 묻은 것처럼 배롱나무 흰가루병, 흰가루병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뭐 줄기에 고약병, 줄기에 뭐 딱지 입은 것처럼 있습니다. 철쭉에서도 이런 이제 떡병, 떡이 열렸다고 이거 뭐 뜯어먹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떡병 있고, 민떡병, 맨질환이 이렇게 또 증상만 나오는 이 민떡병. 요 이제 약 한번 뿌려주면 다 됩니다, 이거. 빗자루병, 이렇게 순이 막 500년 걸쳐서 나와야 될 순이 한꺼번에 다 나와버리죠. 오동나무도 그렇고, 이 대추나무도 그렇고, 그리고 벚나무에서도 그렇고. 벚나무에서 빗자루병이 나오면은 꽃이 없죠, 그 줄기에는. 복숭아 유리나방. 이렇게 이제 뭐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죠. 이게 거미라는 물질을 내뿜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가 상처가 나니까 벚나무는 이런 물질을 내뿜게 되고, 안에 파보면 이렇게 벌레가 들어있어요. 그 철사 같은 걸로 찔러가지고 죽여야죠. 안에서 가해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나무가 썩습니다. 안락하늘소, 단풍나무를 이렇게 구멍을 동그랗게 드릴로 뚫어놓은 것처럼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단풍나무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삥 둘러서 이렇게 먹어 들어가요. 360도를 다 먹으면 이 나무가 죽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겉에만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 겉에만 살아있는데 이렇게 해서 삥 둘러서 하면 다 죽습니다, 이게. 그래서 약을 때때로 뿌려야죠. 그래서 이렇게 죽어가는 나무를 파다 보니까 이렇게 안락하늘소 유충이 보여요. 이렇게 있습니다. 노랑배 허리 노린재, 그리고 노랑털 알락나바, 뭐 이렇게 이제 벌레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주목에서 응애 피해. 주목의 입이 다 희끗희끗 뭐 뜯어먹은 것처럼 엽록소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응애 피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애약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주목은 특히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산지대 25도 넘어가면은 또 이게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나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건강하게 키우려면은 주목은 매년 시비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병충해 방제도 이렇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중국 단풍 호궁에 이렇게 줄기에다가 이렇게 만듭니다. 혹을 만듭니다. 잎에다도 혹을 만들고 줄기에는 이렇게 뭉태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것들보다도 이 응애는 응애의 종류가 많아요. 소나무에서는 전나무응애, 또 소나무응애 이런 것들이 나오고, 과수에서는 사과응애, 전박이응애, 귤응애에서는 귤응애. 그래서 거미류인데, 거미류는 뭐냐면은 다른 해충들하고는 틀리게 분류를 할 때 곤충강, 거미강 이렇게 분류를 해요. 다른 해충들은 전부 다 곤충에 들어가는 거고, 거미는 거미류에 들어가요. 그래서 다리가 3쌍이고 4쌍이고 이렇게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거미는 이제 모든 수목에 다 발생을 하죠. 그래서 약충하고 성충이 혼재해서 흡집을 합니다. 근데 하우스 내 감귤의 하우스, 장미의 하우스, 이런 하우스 내에서는 연간 한 30세대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알을 까고 그 성충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약이 못 버텨요. 그래서 신약이 응약이 나오면 제주도에서 3년 안 갑니다. 그래서 금방 왜 저항성이 와가지고, 그래서 돌려 쓰는 거죠, 약을 돌려 써야 되는데 그만큼 응애가 지금 이제 피해가 많고, 이제 특히 소나무도 이제 입에 그냥 뭐 먼지 묻은 것처럼 하얗죠. 응애가 다 빨아먹으면은. 그 진달래, 방패벌레. 가을철쯤 되면은 요게 철쭉의 잎들이 전부 다 이게 녹색이 아니고 갈색으로 다 변한 데가 많아요. 다 빨아먹으면은 이렇게 온통 그 갈색으로 변합니다. 근데 봄에 요게 4월 달부터 나와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쁘더라고요. 이제 벌레는 확대해서 보면은. 근데 뒤에다 이렇게 벌레 똥을 지저분하게 쌓아놓고 이제 이걸 잎을 뒤에서 쪽쪽쪽 빨아먹는 거죠. 여기에는 철쭉에다가 잎제로 된 농약이 있어요. 한 번만 1년에 싹 갖다 뿌려주시면은 1년 내내 파랗습니다, 철쭉이. 그래서 그런 정도는 잎제를 뿌리는데 굳이 나무병원에 몇 개 서지 마시고, 그런 걸 이제 얘기하시면은 저희들이 약 갖다 드리니까 철쭉에는 1년에 한 번씩 꼭 이런 약을 뿌려주시면은 철쭉이 1년 내내 파랗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약을 빨리빨리 안 뿌리면 이렇게 하얗게, 특히 매실이나 자두나 이런 데 보면은 잎 뒤에서 이렇게 이제 애매미충이라는 빨아먹는 해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충도 그런 잎제 농약을 한 번만 밑에다 뿌려주면은 이런 벌레들이 안 날아들어요. 돈나무, 이런 건 이제 돈나무 이가 이렇게 가위를 하면 잎이 오글오글해지죠. 지금 이제 곧 복숭아 잎이나 이런 뭐 잎들이, 장미과 수목의 잎들이 나오는데 잎이 아주 오글오글해요. 처음부터 나오자마자 진딧물이 있다가 싹 빨아버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일찍 이제 잎제 농약을 밑에다 빨리 해주시면은 이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좀 천천히 약을 종합방제를 하셔도 되는 거죠. 백당나무 밀잎벌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실처럼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뽕나무는 뽕나무 밭에 오디철이 되면은 막 그냥 실이 그냥 하얗게, 이게 뽕나무 면충입니다.
이제 진딧물, 뭐 면충류 이런 것들이 다 흡집해충들, 갈색날개 매미충. 이게 농업에서도 큰 피해를 주고 있죠. 주홍날개 꽃매미, 이렇게 꽃매미인데 이제 약충 단계는 모양이 까맣거나 그 다음에 이제 빨갛게 변했다가 이렇게 성충으로 되죠. 요 이제 뭐 입을 말는 입말이나방, 대추액이 입말이나방, 또 철쭉잎, 이제 요거 지금 막 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 벌레가, 요 벌레가 다 뜯어먹죠. 그래서 등에 입벌이라고 그래서 입벌류는 또 입을 진딧물이나 방패벌레는 빨아먹지만은 요것은 입을 이렇게 죄 뜯어 먹어버리죠. 완전히 갉아먹죠. 회항목 명나방. 요것도 1년에 한두 번 발생해가지고 온통 이제 거미줄을 치죠. 회항목에다가. 개나리 입벌. 개나리를 완전히 입을 시커머니 온통 나와가지고 개나리 입을 다 먹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미국 흰불나방은 잘 아시죠? 재작년부터 이쪽 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작년에는 좀 적게 나왔죠? 그 전년도 겨울이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번데기로 겨울에 월동을 하는데 돌틈 같은 데서 월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 겨울이 너무 추우니까 번데기로 월동하고 있는데 노출되다 보니까 죽어본 거예요, 많이. 그래서 죽어서 밀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겨울이 따뜻하면 그래서 벌레가 많습니다. 매미나방, 대벌레. 이제 요건 지금 저 위쪽에서 많이 나오죠? 신문에 보셨죠? 우리 쪽은 미국 흰물나방인데 겨울이 추우니까 많이 안 나오는데 저것들은 매미나방 같은 경우에는 알로 월동을 하는데 그 알이 스펀지처럼 아주 난방 효과도 되고 그래가지고는 아무리 추워도 겨울에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매미나방은 계속 작년, 재작년 계속 올해도 문제가 될 겁니다. 이쪽 지역도 점차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느티나무 외줄면충. 입에 이렇게 뭐 콩알 열매처럼 죄 달렸죠. 이 외줄면충. 이번에 엊그저께 지난주 토요일날 나무의사 2차 시험이 있었는데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게 대나무로 갔다가 다시 느티나무로 왔다가 이렇게 죄의 피해를 주죠. 이거 탈출을 하고 나면 이제 갈색으로 변하죠, 이게. 그래서 지저분해 보이죠. 노랑쐐기나방. 이거 보시면은 절대 닿으면 안 됩니다. 아주 그냥 쏘이면은 큰일 나죠. 아주 통증도 심하고 애들한테도 위험하고 이런 게 보일 때는 바로 나무병원에 연락해가지고 단지 전체를 약제를 뿌리셔야죠. 방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정 주머니나방, 입에서 벚나무 잎을 이렇게 뜯어먹는 것들도 있고요. 벚나무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가루 입은 것처럼 온통 하얗게 가루 깍지벌레, 벚나무 깍지벌레. 그래서 배롱나무도 깍지벌레 끄름병 이런 게 많이 나오죠. 배롱나무 깍지벌레입니다. 이렇게 하얗게. 흰가루병. 꽃봉오리가 하얗게 되죠. 그래서 꽃을 제대로 못 피고. 깍지벌레. 루비 깍지벌레 이렇게 온통 호랑가시나무나 이런 것들이 시커머니 지저분하게 되죠. 루비 깍지벌레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주목의 깍지벌레, 이제 주똥나무 깍지벌레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하얗게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 깍지벌레 이름입니다. 월계수에서 깍지벌레인데 이렇게 뿔빌 깍지벌레 이런 모양이 있고 또 곰깍지벌레 이렇게 하고 밤색으로 줄기에 이렇게 수없이 달라붙어서 매실 같은데 장미과 수목을 막 빨아먹고 있어요. 감나무 깍지벌레. 감나무는 많이 보셨죠? 이게 깍지벌레 이렇게 밑에 제대로 방지를 안 하다 보면은 감을 샀더니 이게 밑에 하얗게 붙어 있어요. 갈색날개 매미충 피해. 배롱나무 깍지벌레. 깍지벌레 이렇게 심란하죠? 이게 황금사철나무에도 이렇게 깍지벌레 피해가 심합니다. 깍지벌레 이렇게 피해가 심할 때는 요게 이제 끄름을 유발하죠. 그래서 끄름을 유발해서 이렇게 끄름을 완전히 입죠. 그래서 식물에 해충이나 곰팡이나 세균은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약이 워낙 좋아가지고 약 한 3가지, 4가지 정도면은 4가지를 섞어갖고 뿌리면은 깨끗하니 이런 것들을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농약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들이 또 하나 지금 농약은 먹어서 죽는 약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86%가 저독성이고 14%가 보통 독성. 그래서 옛날 고독성, 그리고 옛날 한 2,000명씩 그 그라목손이라는 제초제가 있었어요. 그 약을 먹고 한 10년 전에는 매년 한 2,000명씩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약은 어떤 약을 쓰더라도 먹어도 죽는 약은 없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유기농업 자재 친환경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독성 시험을 거치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유기질 비료 있죠? 그걸 갖다가 농민들이 쓰는 거 사다가 화단에다 막 뿌려놨어요. 그 신문에 보셨죠? 한 번씩. 그 예안견이 가서 먹었어요. 그래갖고 죽어요. 그게 뭐냐면은 즉 독극물로 분류되는 피마자박, 유체박 이런 것들은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은 친환경입니다. 그 자연 상태에 있는 피마자박을 가지고 비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 사람의 안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연 상태 물질은 무조건 친환경이다. 그런 걸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걸 뿌려놓으면은 주워 먹고 이제 애완견이 죽죠. 그리고 이게 이제 협죽도라는 꽃인데 제주도 가로수예요. 이 줄기로 젓가락 만들어가지고 김밥 먹어가지고 사람이 죽은 적이 있어요. 저걸로 뭘 만들어 놓으면 친환경이에요. 그래서 천연물질이 친환경인 거지 사람의 안전한 것이 친환경이 아니다. 이 개념하고 전혀 틀립니다. 근데 농약은 사람이나 동물에 대단히 안전하다.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립니다. 효과적인 병충해 방제. 그래서 이제 관리자 중심으로 방제를 할 때는 나무를 잘 솎아주고 잘라주고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지만은 소장님들이 하시지만은 화학적 방제는 나무병원에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옥류는 가급적이면 나무주사 중심 그리고 연 3, 4의 저독성 약제로 이렇게 방제를 하시고 이제 유기농업 자재 친환경이라고 하는 거 천연물질인데 이제 이런 걸로 하시려면은 농약보다는 효과가 떨어지니까 한 7, 8회 그리고 가지치기 하시고 나서는 도포제는 반드시 발라줘라. 그래서 또 나무사에 이제 앞으로는 반드시 나무사 진단 처방에 의해서 약제를 의뢰하고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약제 살포는 살포차, 드론, 나무주사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서 대체적으로 필요한 것들 자, 이게 바퀴가 4개 달린 3마일짜리 약통입니다. 요것은 제초제나 이런 것은 나무의사 처방전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풀나는 거 징하지 않습니까? 약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화단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무조건 이 정도는 기본으로 있어야 돼요. 바퀴 4개 달린 3마일짜리 50m 줄이 있고 짊어지는 통 3개 해가지고 이 줄이 50m 되니까 쭉 좀 뿌릴 수 있겠죠. 요 정도는 구비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짊어지는 것은 충전식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가급적 이것보다는 이런 것을 하나씩 아파트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원액살폭이라고 있어요. 이게 여기다가 약을 원액을 넣어요. 원액을 제초제를 그리고 여기 이제 미세한이 건전지로 인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가벼워서 우리 여자분들도 쉽게 보도블록 같은 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풀들을 잡초를 죽여야 할 때 이런 원액살포기가 필요로 해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잡초 방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권하는 것이 철쭉하고 해양목 사이까지도 약재를 충분히 뿌려가지고 잔디는 살리고 잡초는 억제해서 예초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잡초를 왜 죽여야 하느냐?
살인 진드기가 없는 그런 안전한 화단 관리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잡초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좀 막 넘어가겠습니다. 잡초는 그야말로 우리 아파트에서는 아주 그냥 그 살인 진드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애완견들 피해나죠. 애들 물면 피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잡아줘야지만이 잔디도 살고 깨끗한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잡초 방제 잘 하시면은 예초 3번 할 거 2번으로 줄이고 예초량도 엄청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초 직원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그 일손 줄이시려면은 이 잡초 방제는 필수입니다. 그 잡초도 잎이 이렇게 뾰족한 화분과의 풀들이 있고, 이제 잎이 넓은 풀이 있는 거죠. 그런데 특히 화단 잡초 굉장히 종류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이 띠풀, 산소 있는 분들도 다 느끼지만은 잔디밭에 이 띠풀, 저희 직원들이 지금 박물관에 오늘 잔디 심고 있는데 띠가 다 먹어버려가지고 결국 다 띠를 죽여서 발라내고 잔디를 새로 심습니다. 그래서 띠가 살면은 잔디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띠가 또 더더구나 철쭉이나 해양목 막 위로 막 솟아 올라와요. 그래서 그 띠가 중요한 잡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망초. 이게 이 풀 때문에 5월달에 예초를 하죠. 5월 하순에. 국화과에 이런 잡초들이 겨울에 싹 나와가지고 땅바닥에 달라붙어 있다가 이렇게 4월, 5월 따뜻해지면 위로 막 쭉쭉쭉쭉 꽃대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들판에 하얗게 꽃피는 이 망초. 아파트에 이렇게 국화과의 잡초들이 많기 때문에 5월달에 결국 예초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기에 지금 땅바닥에 붙어 있는 거 싹 방제해보면은 약 뿌려보면은 예초를 5월달에 할 일이 없죠. 7월달쯤 하셔도 되죠. 그래서 예초량을 최소한 한 번 이상 예초량을 많이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2월하고 4월 봄에 발화전 처리제를 뿌리시면 돼요. 그래서 철쭉이나 회항목 위로도 완전히 흠뻑 적셔줍니다. 그러면은 그 철쭉이나 회항목에 전혀 피해가 없이 그 안에 나는 풀들도 많이 예방이 돼요. 그래서 잡초는 봄에 나는 풀이 있고 가을에 나는 풀이 있어요. 연중 나는 풀이 있고, 그래서 봄, 가을로 나는 풀을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잡초 방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단 잡초 방제에 시기별로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어요. 시기별로 쭉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보시고 봄, 가을에 집중적으로 방제를 해야지만이 잡초 방제를 성공할 수 있다 이거고요. 그 잡초 방제 쓰는 약재 중에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시중에는 이런 약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써야 될 약은 농약사에 안 팔아요. 농민들이 쓰는 약을 농약사가 팝니다. 즉 제초제도 한 20일, 30일 가는 거. 이런 약은 어디로 가느냐? 골프장으로 가요. 골프장의 잔디. 거기에 들어가는 약을 우리 선생님들은 사서 써야 돼요. 그래서 요런 약은 이제 저희 나무병원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뭐냐면은 이건 4개월 가는 약, 6개월 가는 약. 그래서 효과가 오래 가기 때문에 비싸니까, 이거 이제 효과가 오래 가면은 농민들은 밭에다 쓰면은 가령 열무 수확하고 또 씨 뿌렸는데 안 나버려요. 약효가 남아있어서. 근데 우리 화단에는 이렇게 약효가 오래 가는 좋은 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잡초 방제 한 2번 하시면은 예초를 많이 줄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깨끗해지니까 주택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목별로 마지막으로 이거 시기별로 수목 관리하는 것을 항목별로 이렇게 제가 쭉 정리를 해놨어요. 보시고 이런 것은 이제 시기별로 잘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종합관리 용역을 하실 때 이렇게 가령 이제 관리를 맡긴다. 이럴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월동관리, 관목류관리,
여기에서 종합관리를 뭘 할 건지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골라가지고 가령 이거 어떤 것을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다. 아니면 이건 몇 개 해야 되겠다. 이런 걸 골라가지고 입찰을 띄우셔서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목진단 무료 컨설팅. 저희가 광주 시내를 계속해서 무료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한번 나무사의 진단을 받으시려면은 비용이 이 정도 됩니다. 비용이 이 정도 되는데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소장님들은 저희 나무병원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나무가 좀 안 좋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이제 광주시로부터 한 2천만 원 용역비를 받아요. 그래서 생활권 수목에 있어서 나무가 죽어가고 진단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걸 받고 저희들이 한 80건, 90건 가서 무료로 진단을 해드립니다. 광주시가 저희한테 교통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은 우리 소장님들도 저 진단비를 주고 나무병원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나무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거나 제가 오늘 시간이 조금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많이 준비해 왔는데 충분히 설명을 차분하니 못 드린 것 같아요. 막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수목관리 하시면서 궁금하시고 나무병원에 도움이 필요하고 이러면은 언제든지 저희 나무병원을 찾아주시면은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